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감동 프로젝트의 중간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될 K워터의 안동구 지사의 신상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안동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지대는 일부 침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내린 빗물을 땅속에 머금을 수 있다면 도심 홍수도 줄어들고 토양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무더운 여름이 시원할 텐데, 이것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안동시 물순환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용어가 어렵고 모든 물순환 시설이 땅속에 있어 일반 시민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동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들과 함께 물순환에 대하여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공감동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시행한 공감동 프로젝트 운영 결과에 대하여 아타플랜트 백수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남성현 교수님께서 기후위기와 전 지구의 물순환 변화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성현 교수님은 기후학자이자 해양학자로서 그간 JTBC 벌거벗은 세계사, TVN, 차이나는 클래스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동시의 건전한 물순환 관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하자 강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K워터 안동권 지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장목사 안동권 지사장 박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물순환도시 공감동 프로젝트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신상철 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낙강공원에 가봤는데 거기에 폭포가 뜻하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 물이 댐 쪽으로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K워터에서는 저희들이 LID 기법을 이용해서 안동시의 주요한 도로 그리고 탈춤공원 등 이쪽 부분에 대한 물의 자연순환을 회복하는 물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안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물순환 사업이 가장 성공적이고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그렇게 모범 사례로 그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안동 물순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오늘 공감동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물순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느껴야지 물순환 사업이 잘 진행됐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공감동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오늘 그 서울대 남성현 교수님이 조금 있으면 발표해 주실 주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물순환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동 MBC에서도 특별히 촬영을 준비를 해주셨고 해서 오늘 남 교수님의 특강이 좀 더 안동 시민들에게 널리 퍼뜨려져서 우리 물순환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지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쁜 자리에도 그 멀리서 오셔서 특강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남성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감동 프로젝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성과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물순환 도시 안동 공감독 프로젝트의 서비스 디자인 운영 결과에 대하여 백수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랑 얼굴을 본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물순환 도시 안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느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인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거를 기관이 공공의 입장에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공감동 자문단이라고 하는 시민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축을 하고, 그 그룹하고 지금 함께 단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떻게 하면 시민하고 함께 느끼고 움직이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과 관련해 갖고 2회차의 워크숍을 한번 시민그룹들하고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그룹들하고 이야기됐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고, 그 요약의 보고서는 사실 한 100여 페이지가 됐어요.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함축된 내용만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함께 움직일 건가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조금 참고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이너 관점에서의 추천을 좀 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추천되는 몇 가지 사례 같이 공유드리면서 한 20분 안에 짧게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워크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고 거기에서 나왔는 중요한 종합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은 이 물순환 사업이라는 것이 안동시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재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쪽을 찾아왔었을 때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보시는 물순환도시 안동 사업이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물순환 개선에 대해서 시민이 감각적인 차원으로,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차원으로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색해보자 라는 것이 워크숍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숍을 운영하기 이전에, 2회차의 운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기획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조사,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구축, 그런 다음에 워크숍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졌던 키 퀘스천은 다음 4가지와 같은데요. 시민은 물순환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시민은 물순환 사업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세 번째, 시민은 공공이 제공하는 정보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선호할 것이냐. 네 번째, 시민은 공공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젝트나 행사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선호하거나 기대할 것이냐.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시민 관점에서 찾아보자라는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 웜업에서는 본격적인 워크숍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 참여자가 워크숍 목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참여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에서는 물순환 사업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시민 참여자에게 공유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란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는지를 도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전달 방법 탐색하기에서는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 관점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 방법 탐색하기에서는 물순환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시민은 어떤 것을 제시했었을 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된 총 240분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20장의 워크시트, 이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때 참여하셨던 시민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날 쥐어짰다고 했거든요. 20장의 워크시트를 가지고 240여 분 동안 두 팀에게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운영했는 경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는 일반 시민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20대에서 50대 남녀로 구성된 13명의 시민을 모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 안동에 거주한 안동 시민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롯된 의외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의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웜업, 이해하기, 그다음에 전달 방법 탐색하기, 참여 방법 탐색하기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여기 주로 와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감동 자문단이라고 하는 자문단으로 구축된 워킹그룹 분들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0대에서 50대 남녀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혹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비롯된 의외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두 집단은 어떤 측면에서는 같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다음에 4가지 꼭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를 분류하고 선별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이게 시민이 듣고 읽어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선별되거나 표현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익 가운데서 시민 관점에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석의 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체를 활용해야만 하는데요. 어떠한 매체들을 선별해서 활용해야 하며 그 매체에는 어떠한 유형의 컨텐츠가 먼저 개발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관점에서 시민이 이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다루어서 수기하거나 혹은 직접 몸을 이용해서 참여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분류 및 선별 표현에 관한 개발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하려고 할 때 다음에 정보 분류 및 선별 표현의 내용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난이도 높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은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 방방곡곡 알려야 하는 정보, 컨텐츠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정보, 편익으로 인식되는 정보로 가지고 계신 물순환 사업의 방대한 정보를 분류해서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란 기술이나 기능 용어 중심의 내용을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해서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표현 일체들이 쉽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도시에 비해서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높은 이상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이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자체를 방방곡곡 알려야 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컨텐츠가 되는 정보라는 것은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는
물이나 비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공간의 자연 친화적 개선을 선호함과 동시에 문화생활 공간의 개선 및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편익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 방방곡곡 알려야 하는 정보,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정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정보, 편익으로 인식되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를 분류하면서 얻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빗물이라는 것에 훨씬 더 매력도를 느낀다. 이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자연 발생적인 물을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기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강조된 어떤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관점의 편익에 관한 개발 원칙은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의 편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다음에 편익 분류 및 항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민들은 이것이 지역 고유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끼치는 영향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셨어요. 이건 안동 시민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여졌는데요. 안동 시민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에서 비롯된 지역 특유의 어떤 자원, 그 다음에 역사,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 자체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떠한 이슈가 이러한 도시 이미지의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편익으로 보신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편익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서적 이완과 휴식 혹은 육체적 안정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연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거나 보존하는 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면 그것은 편익이 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의 편익,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의 편익, 사회 차원에서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 편익에서 재미있게 저희가 도출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편익을 밝히실 때 단기 현재 시점의 개인 관점에서의 편익과 장기 미래 시점의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동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투택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편익을 도출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매체 활용에 관한 개발 원칙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 앞으로 보시는 내용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시민하고 2회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지 되고 그 컨텐츠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 그 다음에 그것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청각 정보로서의 영상, 그 다음에 시각자료, 카드뉴스 타입의 시각자료가 선행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로인을 통해서 뿌려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메시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슬로건을 내셨어요. 이거 알려야 돼. 이거 좋은데 알리려고 할 때 이런 말들로 알리면 좋지 않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건 슬로건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의 가치를 함축하고 하는 짧고 간략한 문구를 개발하시고
빗물의 순환과 재활용의 원리를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를 영상으로 개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형량 개발 기법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단락별로 끄는 쉬운 글과 그림으로 요약 정리한 시각 자료를 개발 먼저 하셔야지 이걸 매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활용에 관한 개발 원칙을 저희가 도출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매체를 활용하실 때 최대한 시각화하셔야지 된다. 글이나 문자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짧은 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식화,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자료를 개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전달하실 때 반드시 이게 선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입니다.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시민 참여 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을 보실 때 시민들은 재미있게도,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참여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수요 주체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시민 수요 주체만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밝히실 줄 알았는데,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시민 참여 방안을 고려할 때 안동시의 구성원을 아래와 같이 수요 주체, 공급 주체 전문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역량,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고려해서 간접 참여의 방안과 직접 참여의 방안을 모두 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간접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숙이라고 말하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활동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직접 참여라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이나 체험 활동의 일차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참여에서 이벤트와 일상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참여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당연히 축제나 아니면 잔치나 페스티벌 같은 일회성의 이벤트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내실 줄 알았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이것이 정말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들을 제시해야지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어도 수요 주체를 구분할 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시민단체, 민간기업으로 구분해서 그 각각의 특징이나 자원이나 역량을 고려한 참여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참여 방안으로는 크게 표현 발상의 기회, 연구의 기회, 이해 학습의 기회, 토의의 기회를 얘기하셨고요. 그 각각의 중심이 되는 참여 주체를 다르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만들든 아니면 연구 모임을 지원하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과제들을 개발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 방안 가운데 이벤트성, 일회성의 어떤 참여 방안으로에서는 특히 축제나 페스티벌 등에서는 눈으로 보는 기회, 손으로 만지는 기회, 놀이하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기회라는 것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물순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시각화한 모형이나 체험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손으로 만지는 기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키트를 활용하고 키트를 활용한 체험 요소와의 결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놀이를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일상화에 관한 것인데요. 시민들은 이 물순환 사업이 일상화되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요소들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을 항류하는 기업, 예를 들면 랜드마크나 체험관이나 물순환
조언을 구성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스치는 공간 안에서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빗물을 모으고 재활용하거나 빗점 오염 발생을 줄이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행동을 개발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 실천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사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캐릭터나 굿즈, 이모티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을 도출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시를 하실 때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안동 시민이 안동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작업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지점을 강조하시면 유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도출하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했는 자료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종합할 수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는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앞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안동 사업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통해서 안동시는 미래 지향성과 자연 지향성을 제고하여 안동의 미래 도시 위상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지향성이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안동 시민이 안동시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는 새로운 매개체이며 나아가 안동시의 미래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연지향이라는 것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안동 사람의 의식과 태도이며 나아가 안동시의 미래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 지향성과 자연 지향성을 모두 다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 안동시가 고유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첨단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위상을 앞으로 투트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데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제언을 통해서 저희가 컨셉트 개발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원래는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통찰,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의 종합을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공감동 자문단께서 해나가셔야 될 작업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한번 실험하거나 테스트해 볼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해 나가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하실 수 있으실 만한 자료들을 지금 다 아마 인쇄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쇄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토타이핑 해 나가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연 센터장님, 발표만 들어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전한 물순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남성현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이라고 하고요. 어디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동에 처음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아주 오래전에 다녀간 적은 있는데요. 거의 처음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그리고 지금 여기 물순환 선도도시 이런 이미지는 저에게 없었는데 안동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하회탈
뭐 이런 뭐 간고등어 뭐 제 머릿속에 약간 다른 거 많이 있었는데요. 저기 신주영 과장님 막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동이 앞으로 좀 이런 물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그런 것을 또 안동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홍보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런 담수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 해수, 바닷물, 짠물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이런 데하고 다르게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곳이니까 자연. 그래서 아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서도 이제 화학부도 있고 물리학부도 있고 수리과학부도 있고 생명과학부도 있고 뭐 여러 학부가 있는데 저희는 지구환경과학부라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대기과학, 땅, 이제 지질학, 그 다음에 바다, 해양학 이렇게 이제 대기과학과 지질학과 해양학 이런 것들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바다 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환경과학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구의 상태를 지구의 환경을 이렇게 진단하고 진찰하는 그런 의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진찰하고 이렇게 진단하는 뭐 건강 검진하고 이런 의사지만 치료하는 뭐 수술하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그럼 수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약은 누가 줘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보는 이 공감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후 위기에 잘 적응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 기후 위기이고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물 순환도 다 바꾸는 그래서 물 관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역에서 행동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항상 전 지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머그컵을 놓은 거는 일회용 뭐 사용하지 말고 머그컵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메시지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가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에서 하자. 행동은 안동에서 하는데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기후 관련된 전 지구적인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학자니까 연구 논문 쓰고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동시에 최근에 특히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경각심을 잘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대중서도 쓰고 출판, 뭐 방송 이런 방송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좀 그런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부터 이야기 드릴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재해 우리 천재지변이라 그러면 자연의 어떤 작동 원리대로 과학적인 원리대로 지구 환경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산사태, 지진, 해일, 폭우 이런 거 다 자연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자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럼 자연이 나쁜 건가? 생각해 보시면 자연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연 친화용으로 지금 사업도 하시잖아요. 자연이 좋은 거니까. 왜? 자연이 자연 서비스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연 서비스 혜택을 주니까 자연은 어떤 면에서 좋은 혜택도 준단 말이죠. 근데 자연 재해로 해를 주는 거냐, 자연 서비스로 혜택을 주는 거냐,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강이 뭐 범람해서 홍수가 난다. 그럼 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 홍수 덕분에 이 범람원에 있는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작물도 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니까 혜택도 있는 거잖아요. 뭐 태풍도 이거는 화산이죠. 화산이 분화해서 막 용암이 흘러나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용암이 굳으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니까 좋은 일도 있는 거고. 이 태풍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태풍이 사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다죠. 바다 중에서도 바닷물 표층 수온이 높은 이 따뜻한 바다, 그죠?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닷물이 잘 증발을 해서 수증기를 대기 중에 공급을 해야 되고 그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잡열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태풍은 항상 수온이 높은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열대 바다에만 있으면 피해를 안 주는데 그럼 자연재해도 아닌데요.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우리가 사는 육지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자연재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태풍도 우리에게 자연 서비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바다 위에 있을 때 강풍이 부니까 이렇게 강풍이 불면 바닷물이 막 뒤집어지면서 섞이잖아요. 위에 있던 바닷물하고 아래에 있던 바닷물이 막 섞입니다. 그러면 섞이면 그 바닷물이 섞이는 게 우리한테 무슨 아까 그 발표도 잘 해주셨는데 무슨 편익을 주느냐? 바닷물이 저 태풍이 먼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바닷물이 막 뒤집어지고 섞이고 있는 게 무슨 우리에게 편익을 줍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굉장한 편익을 줍니다. 우리의 생존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왜 바닷물이 왜 파랗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연은 항상 왜 그런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바닷물이 파랗잖아요. 물을 떠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파랗지 않아요. 투명합니다. 그렇죠? 여기 낙동강 물을 떠서 이렇게 봐도 다 투명하잖아요. 근데 막 녹조가 끼고 이러면 초록색이 됐다가 바닷물도 막 보면 파란색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왜 파랗죠? 자, 우리 빛 중에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대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잖아요. 그 파장의 빛들이 들어오는데 이 파장마다 들어가는 정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파란색 계통이 바다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란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안에 막 플랑크톤이 막 번성하면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막 빛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파래요. 자, 근데 빛이 그나마 파란색 빛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색깔의 빛들은 조금만 들어가도 깊이 못 들어가고 파란색도 10m, 20m, 30m 들어가면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다이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닷속으로 몇십 미터만 들어가도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뭐 100m, 200m, 1000m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깊은 바다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빛은 아주 표층에, 바다 표층의 상층에만 빛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빛이 안 들어와요. 대신에 깊은 바다에는 영양분이 많아요. 뭐 질산염, 뭐 인산염 이런 영양분들이 깊은 바다에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만들어져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강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뒤집어주면 깊은 바다에 있던 영양분을 표층에 공급을 해주죠. 자, 그럼 뭐가 좋냐면 표층에 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영양분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깊은 데 있던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이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으로 막 번성하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감동 프로젝트 이런 걸 하면서 막 그 녹지 공간 이런 거 많이 만들고 막 나무 막 심고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이죠. 우리는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가 필요한데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하니까 좋은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바다에도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산소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풍이 돕는 겁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면서. 바다에서 이 플랑크톤이 공급하는 산소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전 지구적으로 육상에 있는 모든 식물 생태계에서 공급하는 산소보다 더 많이 여기서 공급해요.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허파는 바다였습니다. 엄청난 산소가 여기서 옵니다. 중요해요. 바다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그 바다에서
산소를 잘 공급해 주려면 태풍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자연 서비스 혜택인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재해가 될 것이냐, 자연 서비스가 될 것이냐. 결국 자연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자연 재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쁘다고 혜택을 주려고 자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연은 지구 환경의 작동 원리대로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잘못 활용하면 극심한 가뭄에 홍수에 물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잘 알고 활용하면 우리 자연 서비스 혜택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자연 서비스 혜택은 최대화하도록 우리가 잘 적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알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을 잘 알려고 자연재해 이런 지도도 만듭니다. 특히 이거 뮤니리 같은 이런 재보험사에서 열심히 만드는데요. 재해 지도를 만들어요. 전 지구적으로도 만들고 지역적으로도 만들고 막 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재해를 나타내는지 아세요? 어떤 재해가 많이 있는 곳일까요? 초록색.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여기 있는 이제 태풍. 여기는 태풍이고 이쪽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다 같은 현상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그 열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말고 열대 저기압 현상이에요. 근데 지역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근데 이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중위도로 오면서 이제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로 바뀌니까 이게 경로가 서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라든가 필리핀, 대만 이런 데 상륙할 수도 있고 중위도에 올라오면 턴을 하니까 한국이나 중국 이쪽으로 이제 오서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렇게 와서 피해를 줄 수 있죠. 태풍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데 매년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개 정도, 평균적으로 두세 개 정도는 매년 영향을 주죠.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두세 개가. 어떤 해에는 태풍이 하나도 영향을 안 주는 해도 있었고 어떤 해에는 막 6개, 7개, 8개 막 여러 개 태풍이 영향을 주는 해도 있고 해마다 들쑥날쑥하고요. 각각의 태풍마다 경로도 다 다르고 그 강도,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 얼마나 강풍이 부는지 이런 강도도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태풍이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말고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지진이나 화산, 그런 재해죠. 그러니까 아무 재해가 아무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특정 자연재해는 특정 지역에 뭐 특정한 때에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면 피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종류별로 이런 재해지도 다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게 잘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피해를 보시면은 20년 정도 통계인데요. 98년부터 2017년 재해 종류별로 사망자 수가 이 색깔이 다른 게 다 다른 재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특정 재해 이거는 74만 명 이상 사망했어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1년에 평균 3만 5천 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입니다. 3만 명 이상이 사망해요. 이게 뭘까요? 지진. 맞습니다. 지진이죠. 지진. 그리고 다른 재해들도 1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들이 있어요. 여기 회색하고 파란색 이런 거. 그리고 사망자 말고도 재해 종류별로 영향을 받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 수 이런 걸로 보셔도 제일 많은 게 파란색 요건데 요거는 45% 2빌리언 그랬는데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20년 동안 20억 명이 피해를 봤어요. 뭘까요? 홍수. 홍수가 20억 명이고요. 여기 주황색은 15억 명. 뭘까요? 이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드라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 가뭄이 15억 명. 그러니까 홍수, 가뭄 합쳐서 35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20년 만에 피해를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재해예요.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사망자 수로는 지진이 많지만 재해 피해를 보는 35억 명이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한 80억 됐잖아요. 80억 중에 35억 상당 비율이 홍수, 가뭄 피해를 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리고 문제는 경제적 피해 규모로 보시면은 1900년대부터 이렇게 쭉 통계를 내서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쭉 가면서 보시면 재해 종류별로 색깔은 다른데 구분 안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자연재해 피해액인데 그 인재 피해액을 갖다가 여기다가 매년 인재 피해액을 표시하면 한 요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연재해가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20년 동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과학적인 원리도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걸 더 많이 알아가고 과학기술도 더 발전해서 방제 능력도 더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재해에 대한 피해 대처 능력 이런 거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피해가 자꾸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의 주제인 이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 그래서 기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기후가 바뀌면서 자연재해도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기후가 바뀌기 전에 원래 자연재해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원래 자연재해가 어땠고 기후가 바뀌면서 자연재해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서 피해를 줄이고 자연 서비스 혜택을 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 종류가 여러 개니까 뭐 태풍도 있고 쓰나미, 폭염, 홍수, 한파, 폭설, 지진, 화산 12개나 적어놨는데요. 이거 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면은요. 자, 1박 2일 코스입니다. 네, 합숙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몇 년 전에 클래스라는 EBS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출연해서 그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올해 책으로도 이게 출판이 됐어요. 플루토라는 출판사에서 이 내용 가지고 책으로도 이렇게 출판이 돼서 나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재해 종류별로 각각의 사례하고 구체적인 이런 자연재해 특성 이런 것들, 기후가 바뀌면서 또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들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태풍 얘기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태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대서양이라든가 동태평양은 허리케인, 인도양이라든가 남반구는 우리가 사이클론, 윌리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이게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열대 바다에서 그 에너지를 바다로부터 많이 얻어서 강해진 다음에 이게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사이클론이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상승 기류가 많아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니까 구름이 많아요. 근데 구름 중에서도 정란운이라고 아주 두꺼운 구름, 키가 큰 구름, 대륙권 전체를 덮는 아주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오면은 비를 엄청나게 뿌리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빗물 한 방울도 소중히 하시는 분들이라 받아서 우리 수자원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와는 이것도 문제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그죠? 비를 너무 많이 오게 합니다. 이거는 가까이 오면. 그리고 여기 중심 부근에 우리 눈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또 구름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조금 잔잔합니다. 잦아들지만 그 주변은 바람이 아주 세죠.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지면 바람이 약하지만 눈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세져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심부를 수렴하고 그 상승한 기류가 상공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태풍 시스템 전체가 열대에서부터 이제 중위도 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가까이 오면 피해를 많이 입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요. 우리 솔릭이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018년 혹시 기억나세요? 솔릭? 태풍 솔릭. 별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왜?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준 태풍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큰 피해 안 줬는데 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될수록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 막 돼서 동중국해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거 빨간색이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상청 예보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상륙하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태풍이. 그럼 안 되잖아요. 걱정을 합니다. 휴업 이런 거 해야 된다. 2018년이면은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이니까 감히 휴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 개근상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예, 우리 개근해야 되고 무조건 학교 나와야죠. 근데 휴업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전 루사, 매미 막 이런 역대급 태풍 같은 태풍인데 이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지 지방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가 결단을 내렸죠. 태풍 휴교해야 되겠다. 전국 1,500개 학교 2018년 8월 23일 하루는 휴교, 임시 휴교, 태풍 휴교. 이날은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애들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한 거예요. 뭐 휴업한 직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까지 이제 대비를 한 거죠.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상륙할 때쯤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었던 게 제주도 지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한 다음에 약해진 게 아니고 상륙하기 전에 약해졌어요. 이미. 그래서 요거는 그 EBS는 또 시청률이 낮아서 잘 안 보신다 그래서 제가 JTBC에 차이나는 클래스가 당시에는 좀 많이 보셔서 요즘 좀 시청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보신다 그래서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소개했어요. 솔릭 사례. 이게 시마론이라는 태풍하고 막 상호작용하면서 얘가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그 천천히 움직이면서 2018년 8월이니까 여름철. 그래서 바다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을 때예요. 수온이 높다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니까 이 태풍이 그 위에서 에너지를 자꾸 얻으면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 천천히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계속 얻으면서 강해지니까 이게 무시무시했던 건데, 근데 이게 상륙하기 직전에 제주도 남쪽에 여기서 급격하게 약해진 다음에 상륙할 때는 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었어요, 사실. 예.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었는데 이게 지나간 거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별로 바람도 안 불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예. 제주도는 뭐 약간 피해가 있었지만 전국 대부분에 뭐 안동도 그렇고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제주도 남쪽 이쪽 바다에서 왜 갑자기 약해졌는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표층 바닷물의 수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태풍이 접근하면서 여기는 5도, 6도 낮아졌어요. 표층 바닷물이 차갑게 식은 거죠. 그 왜 식었느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태풍이 오면 강풍이 부니까 바닷물을 섞어줍니다. 뒤집어줍니다. 아래에 있던 물하고 위에 있던 물이 막 섞이는 거죠. 아래에 있던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황해부터 시작해서 이쪽 제주도 남쪽까지는 이쪽 서쪽하고 남쪽 이쪽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 채워져 있고 표층에만 여름 되면 데워져서 따뜻한 물로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살짝 덮여 있는 거고 밑에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강풍이 불면서 섞이니까 표층이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솔릭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고 이제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려서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급격히 약해졌죠. 그런 다음에 상륙을 하니까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다행인 겁니다. 매미나 루사는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제주도 동쪽으로. 제주도 동쪽은 깊은 데도 따뜻한 물이에요. 표층도 따뜻한 물, 깊은 데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아주 두껍게 있어가지고 섞여도 따뜻한 물끼리 섞입니다. 표층에서 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따뜻한 물이죠. 이쪽으로 오면 점점점 계속 강해져요. 그래서 남해안에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었죠. 근데 매미는 그랬는데 솔릭은 피해 별로 안 줬어요. 바다가 중요하다. 바다를 알아야 태풍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다 그거고요. 저때 과대 예보해가지고 기상청이 엄청 곤혹을 치렀어요. 그때 2018년이면은 그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이런 거 나오기도 전이어서 기상청의 고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공감동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공감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뭐 구라청, 오보청, 뭐 역대급 솔레발, 뭐 솔릭 그 오보 때문에 엄청 기상청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직후에 기상청장님 바로 바뀌고 뭐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려웠어요. 하여튼 이게 과소 예보도 문제인데 과대 예보도 문제죠. 과대 예보 자꾸 하면 양치기 소년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다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자, 2018년 그냥 잘 지나갔는데 문제는 2020년 한 2, 3년 전이죠. 3년 전. 그때 장미라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 좀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름 그때 돼서 바비, 마이삭, 하이선 뭐 이런 태풍들 3개가 8월 말부터 9월 초 그 짧은 기간에 연달아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들이었어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 네. 이 가까이 지나가면서 여기 빨갛게 돼 있잖아요. 뭐 매우 강, 여기 초강력 막 이런 표시도 있는데 초강력이라는 등급은 심지어 기상청에서 새로 만든 등급이에요. 예, 약한 태풍도 있고 근데 약한 태풍이 약하지가 않으니까 약한 건 아예 없애고 중간,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이렇게 이제 등급을 하다가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서 이제 초강력이라는 등급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초강력이 된 거죠. 근데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런 것들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너무 강했고 연달아서 지나가니까 다시 우리가 태풍 피해액이 커집니다. 우리가 태풍 대비도를 높여가면서 태풍 피해액 계속 줄어왔거든요. 근데 다시 2020년부터 태풍 피해액이 다시 1조 원 넘어가고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특성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태풍이 달라진 거예요. 태풍이 달라지니까 전과 다른 뭔가 전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대비도를 더 높여야 되죠. 자연재해가 달라지는 속도보다 우리의 대비도를 높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으면 이런 피해가 증가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이제 흰남노 기억나시죠? 역대급 태풍이었는데 흰남노는요. 이거는 심지어 이 출생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 발생부터 이상했어요. 여기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가 열대바다가 아니에요. 아까 태풍 열대성 저기압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열대바다도 아닌 온대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태풍이 온대바다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온대바다도 수온이 올라갔으니까. 기후위기. 예. 그러니까 이 흰남노 막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뭐 초강력도 됐다가 다른 태풍 하나 잡아먹고 막 이게 더 강해졌다가 부산 앞에 스치듯이 지나갔죠. 예. 근데 이제 포항, 경주 이런 데 피해가 아주 컸어요. 안동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항, 경주는 뭐 피해가 아주 컸죠. 예. 같은 낙동강이지만 저쪽 하류 쪽에서는 엄청난 포항제철, 포스코 피해 엄청 컸잖아요. 그죠? 예. 자, 태풍이 전과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후라는 거죠. 기후가 달라진다는 거. 지금 인류가 지난 한 3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링 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죠? 예, 팬데믹 사투를 벌이는데 이 와중에도 링 밖에 체급이 다른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요. 저 친구 이름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했는데 제대로 대처를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라고 안 합니다. 기후위기라 그러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된 거예요. 위기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밀어두고 있으면 과거처럼 자꾸 소극적으로 자꾸 대처하면서 이렇게 밀어두고 있다가는 안 되는 정말 그 벼랑 끝,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후 비상, 시급한 문제가 됐어요. 클라이밋 이머전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지금 환경운동가가 됐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 MZ세대에서 목소리를 막 내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 분위기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이 친구가 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피켓 들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정치인들한테 막 스웨덴 정치인들한테 기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당신들이 교육받은 사람들 얘기를 듣질 않는데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 이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경고를 한 거죠. 기후 문제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예. 그런데 대처 제대로 안 하다가 이렇게 됐고 이제는 비상이라서 뭐 곳곳에서 기상이변 전 지구적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미국도 막 뭐 엄청난 한파 이런 거 시달리고 지구 온난화인데 왜 춥습니까? 네, 이러면 안 돼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거 아니죠? 지구 온난화는 지구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는 그런 변화입니다. 1도 올라간다고 덥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게 아니고 폭염 때문에 더운 겁니다. 40도, 50도 올라가는 폭염 때문에 더운 거고
반대로 영하 40도, 영하 50도 내려가는 한파 때문에 추운 겁니다. 자, 폭염이나 한파나 다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 환경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자, 곳곳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토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예,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이제 전례 없는 일들 자꾸 벌어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종시키지는 못하지만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는 멸종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원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에너지 잘 들어오는데 파장이 짧아서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복사에너지는 파장이 길어서 온실가스 같은 온실기체에 의해서 일부가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온화하다. 네, 온실효과. 온실효과 없었으면 지구에 인간이 못 삽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온실가스들을 많이 배출하니까 이 배출한 게 대기 중에 계속 축적이 되고 쌓이고 막 100년, 200년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예, 물론 식물 생태계, 육상, 해양 흡수를 해주죠. 근데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이게 대기 중에 자꾸 누적이 돼서 대기 중의 농도가 자꾸 높아졌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되돌아오는 부분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된다. 그래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다.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그게 기후변화고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2007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미국 전 부통령 하셨던 엘 고어, 이제 환경운동가 되셨죠. 이분이 헤럴드 재단 뭐 행사 때문에 얼마 전에 서울에 오셨다가 하여튼 만날 기회가 우연히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2015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왜 노벨 평화상을 드립니까? 이분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으니까.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여기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제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 정리해서 보고서로 계속 정기적으로 발간해 왔는데 4차 평가 보고서가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 4차 평가 보고서 내용, 즉 지금 기후변화 원인이 인간활동 때문이다.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 평화상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기후가 변합니다. 당연히 지구 오랜 역사에서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고 지구의 기후라는 거는 계속 자연적으로 변해왔죠. 근데 지금의 기후 변화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인위적으로 온실효과 강화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4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한 겁니다. 자, 4차 평가 보고서 내용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색깔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만 아시면 돼요. 빨간색은 지구 온난화, 파란색은 지구 냉각화. 그러니까 빨간색은 지구 평균 온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파란색은 지구 평균 온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 다 아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복사에너지를 되돌리니까 온난화에 기여하죠. 반대로 에어로졸, 미세먼지 같은 건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를 차단합니다. 온도를 떨어뜨리죠. 지구 냉각화에 기여합니다. 미세먼지는 좋은 거죠? 미세먼지 좋은 겁니까? 기후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네, 지구 냉각화에 기여하니까. 미세먼지 없었으면, 미세먼지 없이 온실가스만 우리가 배출했으면 지구 온난화 지금 훨씬 심각한 수준 돼서 우리 지금 지구에 살 수 없게 됐을 거예요. 미세먼지 배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안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대기 오염 문제가 있죠. 대기 오염, 뭐 호흡기 질환 뭐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대기질을 떨어뜨리지만 기후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연 변동, 이거 다 인위적인 거고 온실가스나 에어로졸이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한 거고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후 변화하는 거는 이것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인보다 지금은 인위적인 요인이 압도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기후를 고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이번 달 초에 6월 3일 날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대기 중에 여기? 질소, 산소 이런 게 많고 이산화탄소 농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여기 저하고 같은 세대 분들은 0.03%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지금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은 0.04%로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번 달 초에 제가 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측정되고 있는 그 값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420 ppm 조금 넘죠. 예, ppm이 그 파트 퍼 밀리언인데 하여튼 420, 0.04% 정도 420 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 이거 측정 언제부터 했냐면요. 마우나로아에서 이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이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측정했어요. 1958년부터 측정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완전 우상향. 주식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안 꺾여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 물론 매년 오르내리는 변화 있죠.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00 ppm, 310 ppm 수준이었는데 지금 420 ppm 이상 됐으니까 100 ppm 올라간 거예요. 100 ppm. 0.01%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랄프 킬링 박사님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측정해요. 근데 100 ppm 올라갔어요. 지난 뭐 수십 년, 한 100년 남짓 동안. 0.01%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빙하 코어 자료 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봤더니 지난 2000년 남짓 기간 동안 거의 280 ppm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 킬링 부자가 발견한 이 킬링 곡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이 수준에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100 ppm이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대기를 만든 거죠. 더 길게 80만 년을 봤어요. 이게 800이 80만 년 전이고 여기 200은 20만 년 전이고 이런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농도 변해왔죠. 그렇지만 200에서 250 ppm 이런 변화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400, 420 ppm 이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높아졌을 때가 간빙기였고요. 내려갔을 때가 빙하기였어요. 지구 평균 온도 이거랑 같이 맞춰서 같이 오르내렸습니다. 자, 여기 간빙기였는데 이렇게 올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라가느냐? 측정해봤더니 올라가요. 이게 0이 어디냐면 1940년대, 50년대 이때를 이제 0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과거에는 0.2도 정도 낮았고 지금은 0.8도, 0.9도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8, 0.9 그러니까 1도, 1.1도 1도 내지는 1.1도 올라간 거예요. 1.1도. 100년 만에 1.1도. 100년에 1.1도 올라갔다고 더운 거 아닙니다. 네,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이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더운 거 아니고요. 이 평균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각종 기상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폭염도 생겨서 더운 겁니다. 근데 이 1도라는 변화도 지난 2000년간의 변화로 보시면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키스틱 그래프라 그러는데요. 자연적인 변화는 서서히 변했어요. 우리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시기 그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0.2도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1000년에 걸쳐서 0.2도 떨어진 겁니다. 그때도 뭐 유럽에서는 흑사병, 뭐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경신 대기근 뭐 그러고 곳곳의 역사서에 막 한파 기근 심했던 기록이 많아요. 근데 1000년에 걸쳐서 0.2도 떨어지는 게 이게 자연적인 변화였고 지금 이거는 100년 만에 1도 올라간 거는 인위적인 변화죠.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속도를 늦춰야 돼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지구 평균 온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환경 지표들이 다 막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지금 못하면 살아남지가 못하니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속도 자체도 늦추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 노력도 해야 되고 적응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 중에 평균 온도도 올라가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고요. 물순환도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오고 막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비 너무 많이 안 오는 가뭄도 대비해야 되고 반대로 막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 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데서 또 바다가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 이 온실효과 강화로 축적되는 열의 대부분이 여기에 흡수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열이 흡수돼요, 해양에. 이걸 우리가 환산하면 뭐 250 제타줄 뭐 이런
10의 21제곱줄 이런 수치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비유를 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그게 1초에 4개씩 터지는, 1초에 4개씩 원자폭탄 터지고요. 1시간에 14,400개씩 터지는 정도 에너지가 지금 바다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멀쩡하지 않죠. 수온이 올라갑니다. 미래에도 2050년, 2100년 되면 바닷물 수온이 막 올라가는데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빨리 올라가는 곳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해 같은 데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북극해는 왜 이렇게 빠르게 온난화되느냐? 빙하가 사라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이 1984년이고 오른쪽이 2016년인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보면 32년 만에 이쪽에 있던 이만큼의 빙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북극해를 덮고 있던 이 빙하가 잘 덮여 있으면 알베도가 커서 햇빛이 많이 반사돼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알베도가 줄어들면서 바다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면 더 잘 녹이고 더 잘 녹이면 더 잘 흡수되고 그렇게 돼서 온난화가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북극해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북극해 해빙이 사라지고 또 열대바다, 아까 태풍이 만들어지던 이런 열대바다, 수온이 제일 높은 바다죠. 근데 여기가 웜풀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이 웜풀 해역도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보시면 더 확장하고 있고 웜풀 해역 내의 수온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웜풀이 더 따뜻해진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태풍을 만드는 곳, 네. 태풍의 에너지원이 더 커진다. 더 위력적인 태풍이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더 위력적인 태풍이 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적응력을 높여야 됩니다. 아까 흰남노 이런 거 오는 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막 만들어지고, 예,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이제 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그동안 3년 동안 엘니뇨였는데 이제 라니냐로 바뀐다 그러죠. 올해부터. 그게 뭐냐면 열대바다의 바닷물 표층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 대기의 대류 패턴이 달라져요.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는 게 달라지니까. 대류 패턴이 달라지면 구름이 이쪽에 만들어지고 이쪽에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막 열대 우림에 비 오던 동남아시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산불이 나고 이쪽에 막 사막지대 이런 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면서 막 홍수 나고 이럽니다. 기상 이변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런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도양도 마찬가지 이쪽. 인도양 서쪽 동쪽 사이에 바닷물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 물 순환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호주에 찾아와가지고, 네. 요거는 TVN의 아까 벌거벗은 세계사, 네. 이게 더 시청률이 최근엔 더 높다 그래서 이번엔 이쪽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기의 지구, 인류 멸망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아니 출연을 해달라고 사실 섭외가 왔는데 아니, 저는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저는 역사를 모릅니다. 세계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작가가 지구의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기후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얘기를 가서 했어요. 하여튼 인도양의 동서의 이렇게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 이쪽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막 화염 토네이도에 막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호주 전역이 엄청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다 타버렸어요. 호주에서 2019년 가을부터 2020년까지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반대로 동아프리카는 막 홍수 나고 비 너무 많이 오고 이런 막 사막 메뚜기 떼가 시속 150km로 막 날아다니면서 다 먹어치우고 초토화시키고 그랬대요. 엄청난 일들이 막 성서에 나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바닷물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20년 안에 다 죽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20년 안 걸립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0년 안 걸려요. 그 안에 이미 더 가시화됩니다. 이런 거. 지금 1.1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잖아요. 10년 안에 거의 1.5도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적응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 줄이고 노력을 하면 1.5도 수준에서 잘 유지해서 2100년까지 가서 지구에 거주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잘못 대처하면 탄소 계속 배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계속 살다가는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때 돼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류 멸망의 시그널. 네. 그러니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뭐 물이나 공기나 토양이나 이런 생태 자원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해 준 생태 자원을 1년 중에 우리가 언제 다 써버리는지 그 날을 이렇게 해보니까 1970년대에는 12월 말까지 갔었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앞당겨지더라는 거예요. 11월, 10월, 9월, 8월,
이제 7월 말이면은 2021년, 22년 보시면은요 거의 7월 말이면 다 써버립니다. 7월 말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생태 자원 다 쓰고 미래 세대 자원 계속 훔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 약간 뒤로 밀렸던 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뭐 강제로라도 인간 활동을 좀 멈추니까 약간 돌아왔죠. 8월 달로. 그래도 그 이후로 우리가 생태 자원 계속 미래 세대 거를 계속 훔쳐다 쓰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지금 산업화 이후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급가속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 지표들은 급가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지표 이렇게 악화되면서 수직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인류세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이 너무나도 바꿔놔서 아예 새로운 지질시대로 불러야 된다.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악화시켰는데 이 폴 크루첸 교수님이 인류세라는 표현을 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놔서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같은 학자는 이제 이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너무 가깝다. 인류가 멸종할 정도의 대재앙이 불가피하니까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래요. 여러분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보다 더 악화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떠날 수 있나요? 지구를 버리고 떠날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무책임하잖아요. 전례 없는 자유를 이렇게 누렸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2030년까지 주 목표 17개 정했는데요. 그 17가지 주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17개 주 목표 중에 13번이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두 개입니다.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 예. 기후변화 완화하려니까 탄소 중립해야 되는 거죠. 탄소 많이 배출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대기 중에 탄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아까 보셨잖아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여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줄여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라도 늦춰야 된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서 전기 에너지 만들 때부터 우리 생활할 때 교통수단, 건축 부분 모든 부분에 탄소 배출되는 거는 다 최소화하고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해서 탄소 흡수력은 최대로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동에서도 녹지 공감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탄소 흡수력은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우리가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이거 자체로 다 해결이 됩니까? 적응이 됩니까? 아니에요. 적응 노력도 해야 돼요. 지금보다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1.5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적응을 해야죠. 극단적인 강수량, 아까 폭우에도 대비해야 되고 반대로 가뭄에도 대비해야 되고 물순환 바뀌어버리잖아요. 전 지구적인 물순환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물 관리 지금 안동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거 하시잖아요. 물순환 선도 도시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 관리를. 그렇죠? ESG라 그러잖아요. 예, ESG에서 지금 환경 앞에 E가 환경이죠.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기업 활동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방 정부도 다 마찬가지고요. 환경에 앞장서는 정부, 그러니까 안동시 같은 데가 지금 이 물순환 선도도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ESG 지표도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을 앞서가는 곳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리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도태되면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워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이 속도 완화시키면서 적응하는 두 가지 노력을 잘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물순환 관리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나요? 저를 이렇게 제재를 안 하면 계속하는 스타일이라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토론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저녁을 하면서 드시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안동시 물수난 도시 팀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청 물수난 도시팀장 정수호입니다. 교수님, 나 오늘 집에 가서 비행기 우주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네요. 저도 이제 환경을 배웠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물순환도 환경에 억수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는 게 그거죠. 지구가 온도가 변화하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물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재앙은 물로 올 것이다. 그거를 도시 기후 대응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물순환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센터장님의 그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 안동이 정말로 저희들 캐릭터도 있고 해놓은 곳 많아요. 근데 그 해놓은 곳을 시민들하고 알리지 못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순환 사업이 뭐냐 하면은 다 한번 들으셨잖아요. 결국은 도시가 발달하면은 물이 유출이 된다. 그거를 농촌에 있는 한마디로 이제 산에 있는 것처럼 침투를 많이 시키자. 그래서 증발산을 많이 하자. 이게 이제 물순환이고요. 저희가 이제 안동시가 홍보를 할 게 좀 있어요. 제가 옥동에 도로 가시면은 블록 설치돼 있죠. 투수 블록. 그럼 사람들이 그 걸으면서 물이 안 튀는 거예요.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 옥동에 그거부터 지금 강변의 도로에 보면은 식물 재배 화분도 설치되어 있고 탈춤 공원, 그다음 지금 공사하는 게 안동시청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물순환 선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예산 한 210억을 또 환경부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또 새로 설계를 해서 태화동이나 옥동, 송현동 이쪽에 이제 안기동 이쪽에 이제 사업을 또 할 거예요. 하고 지금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지금 한 9월, 10월 되면 착공할 겁니다. 그리고 천리천 생태축 복원 사업이라고 이제 벚꽃길 옆쪽에서 생태축 복원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해 놨어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를 따서 저희들이 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안동시가 생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은 문화와 생태가 어울리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 환경관리과의 물순환 도시 팀의 어떤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고 저는 퇴직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뭐 희망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동에는 댐이 3개 있는 거 알죠? 이제 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이 말들이 도시 녹색댐이라고 이 말을 안동이 처음 썼어요. 원래는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녹색댐이라고 이제 산림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 안에 녹색댐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이제 잘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물을 품은 도시, 물순환 도시 안동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하셨고 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계획된 물순환 도시 안동 공감도 프로젝트 운영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